자, 오늘 이제 7주차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진 촬영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를 좀 공부해 볼 건데, 이 동영상 촬영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 많이 해보셨죠? 사진도 찍어 보시고, 뭐 자녀분들이나 가족들이 이제 어디 뭐 밖에 외출한다거나 그러면 동영상도 찍어 보시고 할 텐데, 그거에 대한 좀 세밀한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해상도 설정이니 피사계 심도니 구도 설정이니 디지털 현상이니 뭐 이런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영상 편집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저거 일단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그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가지고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가지고 검색창에다가 키네마스터라고 검색하세요. 키자만 쓰니까 키네마스터라고 있네요. 여기 키네마스터. 네, K자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고 한 동글뱅이로 되는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키네마스터. 얘를 설치하시면 돼요. 얘는 무료인데 그 안에는 기능을 원활히 사용하시려면 돈을 내고 써야 되는데, 돈 내고 쓰지 마시고 써보시다가 마음에 들면, 저도 써보다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안 하셔도 사용하시는데 전혀 지장은 없는데 약간 보기 싫은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블로그에다 올리고 유튜브 활동도 하시다가 이제 그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돈으로 좀 구매하셔도 되지. 나중 문제니까, 나중. 지금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에요. 1년에 2번씩 개인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소득에 관한 거를 7월 1일서부터 7월 25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기가 신고해서 자기가 납부하는 거예요. 법이. 근데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은 혜택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올 전반기에 광고 수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은행을 통해서 미국 유튜브 본사에서 국내 은행을 통해서 입금을 시켜줬거든요. 그거를 은행에 가서 외환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은행마다 약간 다른데, 제일은행은 건당 1,000원, 우리은행은 2,000원인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서류를 발급받아요. 돈이 외국에서 들어왔다라는 증명서를. 이제 그거를 착각착각 찍어가지고 국세청에 신고할 때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여러분들 블로그 하시던 유튜브를 하시던 소득이 있던 없던 간에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유튜브 활동을 하신다고 개인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좋습니다. 돈 들어가는 건 없어요. 대신에 귀찮은 건 있어요. 뭐 종합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 하라고 국세청에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 문자가 오기도 하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이 강의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낸단 말이에요. 저희는 월급쟁이가 아니니까. 월급쟁이들은 이제 뭐 연말정산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저희 강사료를 받으니까는 센터에서 국세청으로 신고를 해요. 먼저 강사료를 나갈 것 중에 일부를 세금을 띄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지출한 돈이 얼마 있었고 받은 돈이 얼마 있으니까 이제 세금 정산을 해서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환급을 받든지 뭐 이런 절차를 취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카메라를 이번에 하나 샀어. 100만원 주고. 그럼 부가세가 10%가 1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환급을 못 받아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은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난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 활동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짜리 카메라를 샀으니까 그 중에 10만원은 환급을 해달라 요청을 하면 돈을 국세청에서 준단 말이야. 어차피 저는 미국에서 세금을 띄고 받은 거예요. 광고 수익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세금을 안 내지만 신고는 해야 됩니다. 예.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버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신고를 안 하면 세무사찰 나가기도 해요. 그럼 뭐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잘못하면 또 이래저래 난리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득되는 게 많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뭐 카메라를 사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뭐 외장하드를 사기도 하고 컴퓨터를 사기도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유튜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트북도 사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200만 원 주고 노트북을 샀으면 20만 원이 부가세란 말이야. 부가가치세. 이거를 돌려받으면 좋잖아. 그러면 내가 이래저래 지출로 얼마를 썼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그렇구나 하고 돈을 돌려주거든요. 부가가치세를. 그러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은 배달을 하기 위해서 소형 차량을 구매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차량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를 타고 강연을 나갈 수도 있고, 또 유튜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놀러 다니려고 차를 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유튜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차를 산 거라면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의 10%가 부가가치세로 환급을 받고, 기름값을 들어가거나 세차비가 들어가든 뭐든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면 부가가치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뭐 먹고 마시고 놀고 한 거는 환급받을 수가 없지만은 비용들에 대한 지출이 그게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거든요. 개인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로. 냈을 경우에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인데,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냐? 우리 집이다. 나는 가게를 하나 낼 거야. 가게를 얻어 살 거야. 그러면 그 가게를 내가 돈을 주고 샀느냐, 전세냐, 월세냐, 이거에 대한 서류도 다 제출해야 되는데, 난 내 집에서 할 거야. 내 집에서. 잘 모르시면 세무서 가셔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름이 뭐냐, 가게 이름이 뭐냐, 뭐 어느 종목이냐 물어보면은 유튜브 활동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다 찾아서 해주거든요. 이제 저도 의무사항이에요. 블로그나 유튜브 하려면 개인 사업. 의무사항은 아닌데 혜택이 있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선생님도 강의하시게 되면 강사료도 수령하시게 되고, 그러면 종합소득세나 뭐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제가 아는 후배가 세무사로 있거든요. 우리 여기에서 저랑 강의했던 선생님인데 세무사 시험을 보셨는데 합격을 했어. 독하지.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내 종합소득세 좀 관리해달라. 그러면 이제 비용은 제가 드리면 되는 거니까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는 수익이 발생한 거에 대한 지출이 없는 거로만 치료해가지고 세금을 몇백만 원씩 냈었어요. 근데 환급을 받거든, 지금은. 근데 지금까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 이미 낸 거니까는. 그때는 몰랐으니까 제가 이제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서 좋은 일을 했지만, 저희 집에서 볼 때는 제가 바보짓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환급을 받게 되니까는 벌은 돈에 비해서 지출이 많이 나갔고, 뭐 병원비도 쓴 거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환급을 받으니까는 도움이 됐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제가 스스로 다 할 줄 알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리면 되겠는데, 하여튼 간에 개인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나쁘지는 않아요. 자, 키넷마스터라는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 놓으시면 되고요. 인터넷상에 키넷마스터를 검색하시면 많은 분들이 키넷마스터에 대한, 뭐 저도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통해서 한 번씩 두들겨 보시면 어렵지는 않아요. 자, 오늘 내용은요, 이제 촬영에 관련된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번 좀 볼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 교육 받았던 자료인데 쉽게 설명을 잘 해놓으셔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사진을 찍던 동영상을 촬영하던 간에 반드시 지켜야 될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거예요. 사진을 찍는데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되겠죠. 사진을 찍었더니 흔들리면 되게 흉하고, 동영상 촬영했는데 흔들리면 보는 사람이 어지러워요. 가장 좋은 거는 잘 잡고 찍어야 돼.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핸드폰을 잡아요? 한 손으로 잡고 찍으시는 분이 있고 두 손을 갖고 촬영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일반 예전에 필름 카메라 배울 때 저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사진을. 뭐 대학에 학부에서 전공한 건 아닌데 아버지가 사진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기본 이론적인 걸 배우고 또 공부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많이 혼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날 야외를 나갔어. 그럼 조리개는 얼마를 놔야 되고 셔터 스피드는 어떻게 놔야 되고 필름은 어떤 거를 선택해서 촬영해야 되느냐, 그러면 머릿속에서 빛의 양이나 현재 날씨 환경을 파악을 해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고, 촬영하기 전에 수첩에다 적어. 필름 번호 15번, 지금 환경 상태, 날씨가 약간은 흐리지만은 빛의 세기가 좀 세기 때문에 조리개를 어떻게 놓고 셔터 스피드 어떻게 놓는, 왜냐면 필름 카메라는 기록이 안 되거든요. 디카에는 다 기록이 돼. 어떤 환경에서 촬영했던지 다 기록이 되는데 필름 카메라 안 되니까 수첩에다 적어. 그럼 이제 그 촬영된 필름을 현상소에다 맡기면 현상을 해준단 말이야. 필름이 이제 보이도록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인화제에다 인화를 해야지, 인화. 거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기간이. 그러면 찍은 필름을 맡기고 현상이 인화가 될 때까지 그걸 기다리고, 인화가 된 거를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의도한 거랑 맞았느냐 다르느냐 어떻게 되느냐를 또 비교 분석을 해보고, 그런 환경에 나가서 또 찍어봐야 되고 또 찍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인물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조명은 어떻게 놓을 거냐, 뭐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하나 가져온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거치대예요, 거치대. 이렇게 피면 삼각대고, 삼각대고 이제 약간 길이를 이렇게 좀 늘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셀카봉이나 이런 건 아니고, 여기다가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세워놓고 찍거나, 아니면 벽이나 이런 데 기대면 좀 흔들림이 덜 하겠죠? 내가 서서 찍으려면 되게 어려워요. 바람 불 때도 휘청거리고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들을 때는 어떻게 한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렌즈를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손으로 들고, 양손으로 들을 때 여기 좋죠, 양손으로 이렇게. 앞에 카메라가 렌즈가 있으니까 렌즈를 가리면 안 되니까는 손을 기역자처럼 해서 이렇게 움켜 잡으면 흔들림, 너무 세게 잡으면 흔들려요. 부르르 떨리기 때문에. 그 셔터는 앞에 있으니까는 딱딱 찍으면 되죠. 그렇죠? 한번 좀 볼게요. 카메라 이렇게 띄워서, 요거는 제가 닫아놓고, 자, 카메라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예. 여러분들 얼굴은 가급적이면 제가 노출 안 되게끔. 자, 이거를 이제 만약에 마이크 자리를 촬영한다 그러는데, 이게 막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은 순간적으로 딱 찍히겠지만 동영상 같으면 이게 흔들려서 보기 싫겠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옆에, 여기 촬영되는 거 옆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회색 동글뱅이가 하나 돌아다니는 거 있어요. 요거. 회색 뭐가 쫓아다니거든요. 그럴 때 여기다 딱 맞춰서 찍으면 가장 보기 좋다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냥 이렇게 찍게 되면은 수평이 맞았다고 돼 있죠. 가로선이 쭉 나타났잖아요.
카메라에는요, 센서가 되게 많은데, 수평, 수직, 위치 센서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삐딱하니 찍는 게 아니라 똑바로 놓고 찍게 되면은 얘가 수평이 맞았는지 나게 되고, 요렇게. 베스샷이라고 하는 부분 요렇게 맞춰놓고 찍으면은 가장 보기 좋은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카메라 상단에 요 톱니바퀴 그림 환경 설정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를 해제해 놓으면 그런 서비스를 안 해주고 요거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죠.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은 뭐예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찍을 때 쓰는 거지. 나 셀카를 촬영할 때 내가 입은 옷에 ABC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을 이렇게 선택하고 찍게 되면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글자가 반대로 찍혀서 나와요. 요거는 해제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손떨림, 동영상에서 손떨림 보정이라는 기능을 해주면 배터리가 빨리 닳더라고. 가급적이면 손떨림 보정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아까 제가 이렇게 이제 촬영할 때 흔들렸잖아요. 이렇게 두루루 이렇게 흔들렸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손떨림 보정이라는 걸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내 카메라가 이렇게 뭐 수전증은 아니지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긴장을 하거나. 그러면 이 카메라 자체가 같이 맞닿아서 흔들려줘요. 그래서 흔들림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 불편함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형지물이라든지 책상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기대서 촬영하는 거라든지, 제가 예전에 사진 찍으러 나가면 이제 호흡법도 배웠어요. 호흡법. 사진을 찍을 때 하나, 둘, 셋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하나, 둘 할 때 찍어요. 하나, 둘, 셋 하고 찍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자세가 흐트러지더라고. 자,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하고 둘일 때 딱 찍어. 셋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사람이 안 흔들려. 저 역시도 호흡이 이제. 근데 이제 막 뛰어다니다가도 찍을 때 되면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제가요. 그럼 이제 막 호흡을 하는데 여성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성분 앞에서 호흡이 헐떡거리면 어떻게 돼요? 오해받아. 그럴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적에 호흡기 좀 불편해가지고 호흡기 치료를 받은 게 있어서, 근데 이제 막 뛰어가면서 촬영하기는 안 되겠지만은 걸어가다가 뛰어가다가 이제 촬영할 일이 있으면 멈춰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만의 호흡법을 갖고 있어서 호흡을 안정시켜가지고 찍는, 이제 그래야만이 흔들림이 덜한 거지. 그런데 요즘 카메라들은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 손떨림 보정을 강제로 해주면 더 좋은데, 우리 디카 있죠? 전문적인 카메라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VR 기능이라고 있어요. 바이브레이션 리듀스. 그래서 VR에다 이렇게 딱 카메라에 제껴놓고 찍으면 흔들림이 덜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촬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동차하고 달리 오토바이는 흔들림이 약해요. 그렇죠? 퉁퉁퉁 치다 보면 막 흔들리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동영상을 촬영한다 그러면 진짜 최악일 거라. 그런데 그 VR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한다거나 하면 그런 거는 좀 되는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내가 호흡을 좀 잘 가다듬고 찍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찍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수평선 똑바로 찍어야 돼. 똑바로 찍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바닷가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요, 몸을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져서 찍는 경우가 있어. 멋있게 찍으려고.
근데 바닷가라든지 여기에는 자연이잖아요. 자연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원래. 똑바로 찍어야 돼. 수평선을 맞춰서 찍어야 돼. 여러분, 건물을 찍으면 63빌딩 보면 63빌딩 건물이 직사각형이에요? 곡선이에요? 63빌딩을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면 곡선입니까? 직선입니까? 안 가보셔서 모르겠어요? 이따 끝나시고 가실 때 우리 센터 건물 한번 밖에 나가서 보시면 사진을 찍으면 곡선으로 찍혀요. 이걸 왜곡이라 그래요. 왜곡. 사람을 찍을 때도 왜곡이 생겨요. 카메라 렌즈랑 가까이 있는 부분은 크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찍으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아무래도 자녀분들은 키가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찍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의 머리가 크게 나와. 그래서 일명 대갈장군 사진이 돼. 그러면 제가 한번 카메라를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자, 지금 요게 이제 요거 지금 제가 비춰놓고 있는 거 이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다 세워놔 볼게요. 이걸 세워놓고 나서 이거를 찍을 때 얘를 위에서 아래를 찍게 되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찍게 되면 요 위에 지금 뭐가 이렇게 장치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찍게 되면은 얘가 크게 나와. 원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면 얘가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을 찍을 때는요, 밑에서 위로 향해서 찍어주면 좋아요. 밑에서 위로. 이게 자꾸만 멈춰. 큰일 났네.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사람을 개인적인 사진을 찍어줄 때 친구분들이나 어디 가서 사진을 찍어줄 때 예쁘게 찍어줘야 좋아하거든요. 근데 습관 들이면 안 돼. 예쁘게 잘 찍어주잖아요. 그럼 놀러 가면 꼭 자기 사진사 마냥 부려먹어.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서부터 카메라 안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진하는 걸 아니까 사진 좀 찍어달라고 쉽게 말해 찍어야 찍어. 비용도 안 주고.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럼 이제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필름 카메라를 찍으면 독사진을 찍으면 찾아가. 근데 둘 이상 찍으면 안 찾아가. 둘이 찍잖아요. 그럼 둘 중에서 예쁘게 나온 사람이 분명히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찾아가는데 반대편 사람은 안 찾아가. 그래서 저는 두 사람, 세 사람은 절대로 안 찍어줘요. 독사진만 찍지.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요. 지금 여기 요렇게 물체를 저기다 놨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생긴 거거든. 삼각대니까 이거를 약간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리 부분이 굵게 나와. 사람을 찍을 때 제가 앞에 선생님을 여기다 세워놓고 인물 사진 찍을 때 제가 약간 밑에서 위로 올려보는 스타일로 찍게 되면요. 선생님 다리가 나쁘게 표현하면 무다리처럼 굵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길게 나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얼굴은 어떻다?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작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성분들은 친구들끼리 여러 명 찍으려고 그러면요. 얼굴을 뒤로 보내려고 그래. 가까이 가면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는 얼큰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 찍을다 그러면 하나, 둘 할 때 뒤로 고개가 제껴지는 사람은 사진을 많이 찍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밑으로 내려가서 찍게 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짧은 치마 입었으면 큰일 나지. 청바지 입거나 이렇게 있으면 약간 카메라를 거꾸로 세워서 찍어도 돼요. 거꾸로 이렇게. 그럼 이제 사진 이렇게 돌려서 보면 보이니까는 내려서 이렇게 찍기 힘들면 거꾸로 들어서 찍어도 돼요. 그러면 카메라 렌즈가 밑에 있으니까
밑에 다리가 보일 거잖아요. 이렇게 신발 부분, 청바지 아랫부분, 하체 부분이 보이도록 이렇게 찍어서 살짝 얼굴이 보이게끔, 그러면 길게 나오더라 이거지. 셀카는 의미가 없고, 셀카는 거리가 짧으니까는. 자, 제가 예전에 찍은 사진을 좀 있을 테니까는 한번 좀 볼게요. 뭐 사진을 잘 찍었다가 아니라, 이건 뭐야? 밖에 나서 찍은 사진이구나. 그냥 특별한 건 아니네. 자, 여기 이제 사진들이 좀 있게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청바지 입은 분이 이렇게 한번 서 있는데, 한번 보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정면에서 찍었죠. 눈높이 맞춰서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카메라를 약간 밑에서, 약간 무릎을 숙인 상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밑에서 위로 찍게 되면은 이 발목 아래 부분, 신발 부분이 크게 보일 수는 있지만 다리가 길어 보이고 얼굴이 카메라 렌즈에서 멀리 있잖아요. 얼굴이 작게 나와요. 그래서 권투 선수를 프로필 사진 찍을 때는요, 권투 선수 글러브를 끼던 맨주먹을 가던 주먹을 길게 내밀어요, 앞에. 그리고 카메라 렌즈가 주먹을 향해서 초점을 잡으면 주먹이 어떻게 된다? 상대로 크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권 선수의 가장 큰 무기는 펀치가 센 거거든. 근데 주먹이 작은 사람보단 주먹이 크게 보이면 왠지 더 힘이 세게 느껴지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찍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에 달력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비키니 입은 사람들 여름 화보 같은 거 찍을 때는 상체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카메라 렌즈 이렇게 갖다 대면 상체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지. 예. 박경림 씨라고 방송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별명이 사각공주잖아. 사각공주. 턱이 이렇게 좀 약간. 그분은 얼굴을 찍을 때 얼굴 향에다 갖다 대면 안 돼. 그러면 여기가 도드라지게 나오니까는 고개를 숙이고 밑에서 이렇게. 지금은 하체가 좀 커 보일 수는 있겠지만 상체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오거든요. 얼굴이 작게 보이거든요. 예.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찍었는데 예쁘게 찍어야 되고 멋있게 찍어주려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지.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런 것도 다 배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나무 숲 이런 데 가면 누워서 찍는 거 이렇게. 누워서 찍으면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깔판 같은 거, 비닐 같은 거를 갖고 다녔어. 사진 찍으러 다닐 때는요, 가방 속에 깔판 같은 거, 허스름한 거를 하나 갖고 누워서, 왜냐면 밑에 뭐 이렇게 젖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서서 찍기도 하고,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서 찍기도 하고, 그리고 엎드려 찍기도 하고, 앉아서 찍기도 하고. 그런데 카메라가 어떻게 됐다? 몸에 딱 붙어야 돼. 흔들림을 덜 하기 위해서. 예전에 타자학원에 가면요, 타자 치는 거를 가르쳐 줄 때 이 어깨가 이렇게 벌어지면은요, 선생님이 그 대나무 회초리를 이렇게 쳤다 그러더라고. 체벌하기보다는 자세를 잡아주는 거지. 여러분 타자 칠 때 어깨가 벌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불편해요. 힘도 많이 들고요. 타자도 잘 안 됩니다. 어깨를 모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군인들은 이제 사격을 배운단 말이야. 훈련소에 가면 이제 사격할 때도 자세가 흔들리면
사격이 엉망이 되니까 이제 이걸 배우는 것처럼 카메라도 거의 비슷해요. 안정적으로 촬영해야 수월하니까는 이제 이런 거를 배우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인물을 좀 이렇게 화사하게 찍는다고 찍은 것 같은데,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미소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건 뭐 나중 문제고, 얼굴이 더 좀 화사하게 보이면 좋을 텐데, 이건 뭐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교재에서 발췌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인물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앉아서 찍는 게 좋을지, 서서 찍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이제 뭐 연예인들 화보 사진 같은 거 찍으면 뭐 하루 종일 찍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찍다가 이제 뭐 지쳐. 찍는 사람도 지치지만 찍히는 사람도 탈진해, 탈진 막. 특히 외국에 나가서 그 더운 나라에 가서 그 땡빛에 나가서 사진 찍으려 그러면 막 피부가 막 뻘겋게 익을 정도로 그래도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옷을 입고 이제 상품 화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방송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 나 혼자 산단가 그 예능 코너에 보면 거기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연예인들이 이제 화보 찍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고생하는 것 같아. 그 사람 돈 벌면서 찍으니까 나쁘진 않지. 돈도 못 벌고 사진 찍어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자, 똑바로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자, 카메라에서 어떤 거를 볼 거냐면은요, 이게 뭐야? 카메라에 들어가 보면, 요 환경 설정에 가셔서, 여기에 수직 수평 안내선을 선택해 놓으세요. 수직 수평 안내선. 수직 수평 안내선. 수직 수평 안내선을 놓고 찍으면 수직 수평 안내선이 없으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사물을 찍으려 그랬을 때 카메라를 들이대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 들어가서 수직 수평 안내선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가로 세로 선이 나오죠. 가로 세로 선이 나오거든. 그럼 바닷가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바닷가의 수평선은 자연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평을 맞춰줘야 되거든. 여러분 그거 국기계양대 가서 사진을 찍을 때 피사의 사탑은 휘어져 있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건물들은 어때요? 똑바로 수직을 맞춰놨잖아요. 그걸 맞춰서 찍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 노트북을 찍는다 그러면 이 노트북의 왼쪽이라든지 오른쪽에 이렇게 여기가 끝자락에 이렇게 세로가 맞아야지. 그 삐딱안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삐딱안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맞춰주는 게 좋지. 요 모니터를 찍는다 그러면 요 모니터에 이렇게 수직을 맞춘다거나 아니 여기 수평을 맞춘다거나 이렇게. 이게 안 맞으면 사진이 우리 사진 콘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뭐를 보냐면 초점 안 맞은 건 무조건 땡이야. 그리고 수평, 수직 안 맞은 걸 다 걸러내 다. 딱 봤을 때 사진이 깔끔하게 찍힌 거를 가지고 선택을 해놓고 이번 주제에 맞는 사진을 골라보는 거예요. 영 아니다 생각하는 거는 걸러내면 몇 개가 남잖아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게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심사를 해서 하더라고. 저도 이제 참여를 해봤는데 심사위원 활동을 오래 하신 분이 그 팁을 알려주시더라고. 가족의 행복, 가족 사진 콘테스트를 한번 다른 교육기관에서 한번 시행을 해봤는데 다 가족 사진이니까 행복한 모습을 다 이렇게 찍었는데 어떤 거는 뭐 구도 이걸 떠나서 초점도 안 맞고 막 지저분한 게 너무 많이 나온 것도 있고 수평, 가로, 세로도 안 맞은 사진도 다 걸러내고 나서 마지막에 남은 것 중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의 행복이라는 개념이 딱 묻어난 사진을 몇 개 고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상을 주더라고요. 예. 자, 수직 수평선 꼭 맞추셔야 되고요. 자, 초점 맞추는 방법 해볼게요. 초점 맞추는 거. 자, 저도 카메라를 틀어서 한번 볼 텐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걸 찍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마이크 앞에 있는 걸 찍는다 그러면 얘를 가까이서 찍는 게 좋을까? 멀리 떨어져서 찍는 게 좋을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초점 잡기가 되게 불편하죠. 그렇다고 얘를 손으로 이렇게 줌을 이렇게 펼치면 어떨까? 줌을 펼치면 좋을까? 이것보다는 몸으로 가는 거야, 몸으로. 이걸 몸줌이라 그래, 몸줌. 카메라로 사람을 찍을 때 카메라가 사람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콧등을 눈으로 보입니까? 콧등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팔이 되면 돼요, 사시. 여기를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보이거든요. 사팔이 되면 보이는데 여러분 사팔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시각은 초점 거리가 일정 거리가 유지가 돼야만이 보여요. 내 이마에 뭐가 붙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없어. 내 눈동자가 이마를 향해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근데 콧등은 앞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이유가 초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건 안 보여서 못 찍는 거지만은 그래서 몸줌이라 그래. 몸줌. 몸으로 가서. 그러다가 이제 줌렌즈라는 게 있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펼치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기능이 생기니까는 편한 것 같은데 가까이 가시고요. 얘를 터치를 해, 거기를. 내가 촬영하고 싶은 데를 터치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 부분에 초점이 잡혀요. 해보셨어요? 자, 여기 있는 피사체를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 카메라로 가까이 가서 손으로 그 부분을 딱 눌러. 그러면 거기가 노란 선이 이렇게 귀퉁이, 네 귀퉁이 나오죠? 그리고 초점을 잡아주거든? 그리고 찍으면 돼. 그러니까 찍는 거는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 선명하게 찍는 방법은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줌으로 당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한다? 가까이 가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호숫가에 피어있는 연꽃을 찍으는데 내가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돼? 물에 빠지죠? 그건 안 되지. 그때는 카메라의 기능을 이용해야 돼. 줌을 당겨서 찍든지. 보트 타고 가서 찍는 사람도 있어요. 그 경해로인가? 경부공안에 경해로 있잖아요. 거기 가면 잉어들이 밑에 잉어를 그 안에다 키우더라고. 그래서 뭐 과자 같은 부스러기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잉어들이 엄청나게 팔뚝보다 굵은 잉어들이 막 오는데 그거를 찍으려고 그러면 찍고 나서 보면 잘 안 찍혀. 여러분 호수 속에 있는 어떤 물체를 찍으려고 해보신 적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세숫대에다가 물 받아갖고 그 세숫대에 담겨있는 물을 한번 찍어보세요. 물이 제대로 안 찍힐 거예요. 빛이 반사돼서 그래요. 그 백화점이라든지 쇼윈도에 안에 상품 진열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혹시 찍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리 속에 들어있는 제품을 찍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 드라마에서 그 남자든 여자든 딴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찍는데 차 안에서 뭐 대화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불륜 사진을 찍는다고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시키니까는 차 안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카메라 착착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안 찍힙니다. 빛의 굴절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동차 운전하실 때 앞에 빛이 들어오면 사물이 잘 안 보이죠? 그럴 때
편광 안경이라는 거 있어요. 편광 안경. 여러분도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할 때 뭐 선글라스 같은 거 끼죠. 그렇죠? 그게 편광 필터예요. 편광 필터. 주로 이제 노란색을 선글라스, 여러분 운동하실 때는요, 검은색 선글라스 끼시는 게 아니라 노란색 선글라스 끼시는 거예요. 노란색. 옐로우, 노란색. 그러면요, 시야가 밝아져요. 운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가실 때,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선글라스를 40년 된 거를 꺼내서 쓰신다 그러길래 버리라 그랬어요. 큰일 납니다. 선글라스는 수명이 있어요.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기능이 물질이 발라져 있는 건데 그 기능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러면 선글라스는 어둡죠? 어두우니까 사람의 동공이 어떻게 된다? 커져요. 근데 거기에 자외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금방 상해요. 선생님 안경 쓰셨죠? 선생님 안경은 혹시 UV 필터 기능이 있어요? 자외선 차단 기능? 모르고 그냥 안경 맞추신 것 같은데 제 안경은 자외선 차단 기능도 들어있고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다 해봤자 5만원도 안 돼. 예. 이 안경 10만원짜리인데 텐은 공짜로 준 거고 2,000원짜리인데 공짜로 주더라고. 렌즈가 5만원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해서 10만원 주고 맞춘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 착용하는 안경, 이건 돋보기니까 평상시에 착용을 잘 안 하지만 일반적인 안경 쓰시면 평상시에도 착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 기능을 넣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글라스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막 이게 멈춰버려가지고 뭐 설명하려고 그러면 멈춰지고 설명하려면 멈춰지고 그러는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초점을 맞출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키보드를 찌른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 키보드가 선명치 않고 뿌옇게 보이죠? 초점에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적정 거리는 유지해야 돼.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좀 확대를 해서 쓰는 건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눌러주면 초점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찍어주면 여기가 잘 보이지. 예.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이제 크게 나오면 굳이 확대를 안 해도 되지만 확대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카메라를 가까이 가서 찍으면 좋다. 그러니까 이제 공원을 가보시면 요즘 풀들이나 꽃들이 많이 자라져 있잖아요. 저희 동네 크로바를 이렇게 심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가서 네이크로바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건 없더라고. 네이크로바 찾았으면 제가 좀 확대해서 찍으려고. 근데 저기 공장지대 같은 데 가면 네이크로바가 아니라 일곱잎크로바도 많대요. 네이크로바는요, 변종이래, 변종. 그러니까 이제 공장지대라든지 오염이 된 데는요, 이파리가 뭐 12개짜리도 있고 15개짜리도 있고 많대요. 그러니까 네이크로바가 행운이죠. 세이크로바는 뭐죠? 세이크로바는? 그러니까 이제 세이크로바의 꽃말도 있고 네이크로바의 꽃말도 있는데 네이크로바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는 이제 뭐 행운이라고 했겠지만은 뭐 나폴레옹이 이제 그거를 보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뭐 총알이 지나갔다 해서 목숨을 살렸다라고 하는데 우린 그것보다 네이크로바를 잘 찍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이거 뭐 자꾸만 멈춰버리네. 자, 그 다음 카메라의 특징 중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벽이 하얗잖아요. 저기 벽이. 이 벽에 사람을 세워놓고 사진 찍으면요. 내 얼굴이 밝게 나올까 어둡게 나올까? 선생님은 검은 옷을 입으셨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해서 찍게 되면은 선생님 얼굴이 밝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앙드레김 선생님은 의상 색깔이 검정색, 하얀색 뭐 이런 걸 하시고 또 말년에는 또 머리에다 왁스를 바르셨어, 검게. 그래갖고 그분을 찍게 되면요, 그분의 얼굴이 그대로 그 색깔이 안 나오고 또 밝게 나와요. 그건 카메라의 특징이에요. 디지털 카메라든 필름 카메라든 카메라는요, 빛을 이용해서 찍게 돼요, 빛을. 근데 지금 여기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에 비치는 그 사물을 볼 때 여기 빛이 지금 밝은 것 같아요, 어두운 것 같아요? 못 느끼죠, 우리는요. 이게 밝은 건지 어두운 건지. 그러니까 밖에 나가시면 밖에 날씨 밝기보다는 어둡죠, 여기가요. 여기는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발 밑에 컴퓨터 책상 밑에를 보시면 어둡죠. 거기를 한번 찍어 보실래요, 슬며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빛의 밝기예요. 껌껌해도 보기 싫고 어두워도 보기 싫고 환해도 보기 싫고 적정하게 맞춰야 되는데, 예를 들어 처마 밑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은 밝지만 처마 밑은 어두워요. 그렇죠? 이거를 같이 찍으려면 되게 어려워요.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을 같이 찍으려고 그러면 사진 카메라가 안 찍힙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기능을 여기 넣었는데, 그게 뭐냐면 HDR 기능이에요. HDR 기능. 카메라 안에 HDR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활성화 시켜 주셔야 돼요.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HDR이라는 말을. 여러분 대개 텔레비전 있잖아요. 텔레비전도 HDR 기능을 다 제공합니다. 글자도 못 쓰네. HDR. HDR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텔레비전에도 기능이 들어있고요. 카메라에도 들어있고, 이제 카메라에서 HDR 기능을 제공을 하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광고인데, 여기는 얼마나 밝습니까? 여기는 어두워요. 그렇죠? 여기를 조명을 비춰주는데 이 동굴벽 여기가 밝게 보이면 흉해요. 당연히 빛은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는 어둡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카메라 탁 찍으면은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 평균을 내서 이상한 사진이 나와요. 이거를 캠코더로 찍으면 이렇게 안 나온다고. 평균을 내서 찍으니까. 근데 우리 이런 거를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그 이제 카메라에다 이제 이런 기능을 넣은 건데, 자, 밝은 곳은 밝게 찍히고 어두운 데는 어둡게 찍히게끔 만들어서 따로따로 저장을 해서 한꺼번에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카메라가 얘는 얘대로 찍고 얘는 얘대로 따로 찍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이거를 텔레비전에서 재생을 시켜주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니까는 텔레비전에도 HDR 기능을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텔레비전 이거 나올 때 비쌌어요. 몇 천만 원씩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렇게 아주 멋있는 분위기의 영상들 많이 나오거든요. 예. 요즘은 뭐 영화나 사진이나 뭐 방송이나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뭐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예. 자, 다시 한번 카메라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기 제가 있는 데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 슬리퍼도 보이고 어두워요. 그렇죠? 어두운데 이걸 후레쉬를 터트려서 찍게 되면은요,
후레쉬를 끄고 찍으면, 후레쉬를 자동으로 놓고 찍으면은요,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모르시겠죠? 어느 게 후레쉬가 터진 건지 잘 모르실 텐데, 그냥 찍으면 알아서 찍혀요. 알아서 찍히는데, 이 화면이 왜 멈춰버렸어? 씨? 잠깐만요. 오늘은 케이블도 바꿔왔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사진, 동영상 옆에 보면 더보기 이런 거 있나요? 눌러서 프로 모드라는 걸 한번 가보실래요? 프로 모드. 잠깐만, 케이블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케이블을 좀 바꿔볼게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데 오늘따라 붓을 가리게 되네, 이런 거. 어디 갔더라, 케이블이. 그죠? 응. 자, 카메라에 가서 더보기를 누르시면 왼쪽 상단에 프로 모드라고 있는데 그 프로 모드에 가시면은 ISO, 스피드, EV, 포커스, WB 뭐 이런 글자들이 보이세요? 네. 그 중간에 있는 EV가 노출 보정이라는 겁니다. 노출 보정. 카메라에 있는 노출 보정. 이 노출 보정을 눌러주시면은요, 밑에 눈금이 보이는데 눈금을 손으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화면이 달라요. 밝아지고 어두워지거든요. 확인해 보셨어요? (02) 719 6307 연결됨 다시. 그 EV라는 게 노출 보정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거를 이용하면은 인위적으로 내가 밝게 어둡게 조정이 가능해요. 디지털 카메라는 다 있어요. 전문가들이 쓰는 몇 천만 원짜리 카메라도 있고 저렴한 아주 조그만 옛날에 똑딱이라고 했던 조그만 디카 소형 디카에도 기능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떠나서 카메라가 연결이 안 되니까 답답해 죽겠네. 한 번 더 해보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집에선 잘 되는데 갖고만 나오면 컴퓨터에서
그 다음에 카메라의 기능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ISO, 스피드, 뭐 포커스 이런 게 있는데, 스피드는 셔터 스피드라고 하는 겁니다. 셔터 스피드는 뭐냐면 빠른 물체를 찍을 거냐 아니면 느리게 찍을 거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장면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뛰어다니면 셔터를 누르려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찍어야 되거든요. 그때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를 누르면은요 12,000분의 1초도 나오네. 12,000분의 1초. 사람의 시각은요 한 30분의 1초. 그 30분의 1초보다 느리게 촬영이 되면 사람이 식별을 한대요. 여러분 이 형광등이 있잖아요. 형광등이요. 주파수가 60Hz입니다. 60Hz라는 거는 이 안에 전기적 신호가 일주일에 60번 움직이니까 얘가 껌뻑껌뻑거리거든요. 예전에 오래된 형광등은 껌뻑거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오래되면 60이 아니라 밑으로 떨어져요. 30, 20으로. 그러면 사람 눈에 그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 행동 느린 사람 보고 너 형광등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껌뻑거린다고. 하여튼 이 부위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사물을 찍으려고 봤더니 어둡네 그러면 인위적으로 좀 밝게 해서 찍어주면 낫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해 지는 장면을 노을을 찍으려고 카메라 갖다 댔더니 노을도 빛이 있기 때문에 밝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위적으로 좀 어둡게 만들어도 돼. 그럼 다음에 이제 포토샵 잘 하시게 되면 포토샵으로 보정을 좀 더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예. 거리를 잘 찍으셔야 돼. 거리. 우리 카메라가 렌즈가 몇 개예요? 저는 3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핸드폰에 이렇게 뒷면을 보면 이렇게 렌즈가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시각을 50도 렌즈라 그래요. 50mm 렌즈라고 하거든요. 표준 렌즈. 사람의 시각을 이렇게는 못 봐요. 이렇게 보이게끔 찍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광각이라 그래요. 광각. 여러분들 팔을 한번 벌려보시고 이 팔 왼쪽에서 오른쪽까지가 한눈에 다 보이나 보세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앞을 보고 있는데 내 양팔이 다 보여요? 팔을 뒤로 제껴서 다 보인다 그러면 내 팔이 이상하든지 내 눈이 이상한 거예요. 망원 렌즈 있어요. 망원 렌즈. 이렇게 렌즈가 굵직한 거.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내 눈엔 잘 안 보이지만 멀리 있는 거를 피사체를 당겨서 찍을 때 쓰는 망원 렌즈. 그래서 뭐 이런 행사장 가면은요 망원 렌즈 들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행사장에 도우미들이 있잖아. 평상시 보던 사람들보다 예쁘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확대해서 찍기도 하고 그렇지. 예. 코엑스 행사장에 가보면 망원 렌즈 많이 갖고 나오는데요. 망원 렌즈 뭐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되게 많습니다. 부러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카메라 렌즈는요, 사람의 시각 정도로 보이는 걸 표준이라고 하고, 사람의 시각보다 넓게 찍히는 거를 우리는 광각, 좁혀서 확대시켜서 찍는 거를 망원이라고 하죠, 망원. 근데 그게 하나의 렌즈로 다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되고, 이걸 줌 렌즈라고 하죠, 줌 렌즈. 예. 제가 한번 잠깐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은요. 자, 보실래요? 렌즈를 분리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
500mm 망원 렌즈, 200mm 망원 렌즈, 35mm, 135mm, 180mm. 얘들은 좀 넓죠. 렌즈가 이렇게. 이거 광각. 어떤 건 어안 렌즈라고 하는 거. 물고기 눈처럼, 물고기 눈은요 이렇게 180도로 보이나 봐. 그래서 어안 렌즈로 찍는 경우도 있는데, 자, 지금 이 스케이트 선수가 지금 저 멀리 있는데 요 가까이서 찍으면 이 사람 출발할 때 걸리기적거리잖아. 그러니까 멀리서 찍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밑에 보면 뭐 건물 같은 게 이렇게 밑에 보이는데, 이 건물을 그냥 평상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저 멀리 건물이 보이는데 이거를 망원 렌즈로 땡겨서 찍으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지. 예. 제일 밑에 거 보시면 이렇게 180도, 이걸 어안 렌즈라 그래. 어안 렌즈. 참 어려워요. 이런 용어 자체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화각이란 말이 나와. 화각. 부럽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찍어주셨어, 저를. 그러니까 저희 집 문화유산이 이거야. 뭐 행사 있으면, 이제 지 누나 졸업할 때는 동생이, 제가 못 갔으니까 학교를, 동생 놈이 이제 제 카메라 들고 가서 졸업사진 찍어주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좋지 뭐.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되게 어렵고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렌즈를 아까 제가 이제 망원렌즈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이런 거로 찍어도 좋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서 찍고 나서 봤더니 보기 좋더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보기 좋더라 그러면. 찍어놨더니 엉망이네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사진. 저번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저는 이렇게 단체로 모여있는 사진 잘 안 찍는데, 너무 어두워서 살짝 밝게는 한 건데, 오른발을 이렇게 움직여 있더라고. 여기 영어 선생님이시고, 우리 센터에, 여기 나머지 직원분들이고, 여기 다 그만두신 분들인데, 사진 좀 찍읍시다 그랬더니 이 자세로 있었던 거를 제가 말했더니 오른발이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 형태로, 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좋아서 이걸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거를 찍은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예, 제가 찍은 것도 있고 남이 찍은 거를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예, 뭐 어렵게 찍은 거는 아니고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보일 수 있는 거는 찍어서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오세요. 동영상도 찍으시고. 숙제를 내드릴게요. 사진 한 10장, 영상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사진 10장은 어떻게 찍냐면요,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 동작을 연속으로 찍으세요. 강아지 앞모습 찍고 옆모습 찍고 뒷모습 찍지 말고, 강아지가 움직일 때 그냥 연속으로 딱 찍으세요. 강아지가 뭐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밥 먹는 모습을 연속으로 찍거나, 아니면 집에 키우는 화분이 있으면 화분을 정면에서 찍어보고 위에서 찍어보고 옆에서 찍어보고 하는 거를 비슷한 주제로 계속 찍으시라는 얘기지. 얘 따로 찍고 쟤 따로 찍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영상 같은 경우는 멈추지 말고 3분에서 5분 정도. 그러니까 반려견이 있는 집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야. 강아지를 부르면 올 거 아닙니까? 주인을 향해서 오고, 뭐 먹이를 주면은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찍으시면 돼요. 아니면 공원 같은 데 있으시면 공원을 가실 때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동영상을 모드로 촬영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찍어보세요. 걸어가면서 찍고 나서 보시면 흔들림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 흔들림조차도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부동산 정보를 블로그에 올릴 거다 그러면 부동산 매물이 있는 지역을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느 아파트다. 몇 동이다. 그러면 몇 동이라고 하는 그 동 호수가 보이는 게 있잖아요. 몇 동이라고 하는 건물에 그것도 찍어보시고 아파트 단지도 찍어보시고 앞에 뭐 놀이터가 있으면 놀이터도 찍으시고 이런 거. 나는 종이 접기를 블로그에 올릴 거야. 그러면 종이 접는 거 순서를 내가 종이 접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 찍기 어려우면 아이들 보고 야 요거 찍어봐 시키면 아이들이 잘 찍어줘요. 나는 음식 만드는 걸 올릴 거야. 그러면 음식 만드는 장면을 찍으세요. 그냥 거치대다 놓고 동영상 모드로 그냥 찍으시면 돼. 뭐 콩나물을 데치던 무치던 국을 끓이던 볶던 지지고 볶던 간에 찍으시면 돼요. 그렇게. 예. 밥하는 장면을 찍는다 그러면 쌀 푸는 장면서부터 쌀 씻는 장면, 냄비에 솥에다가 쌀을 안 치는 장면, 가스불 켜는 장면까지도 사진으로 찍으셔도 되고 영상으로. 사진을 한 칸 한 칸 찍으려면 어려우니까 영상으로 그냥 찍으셔도 돼. 약간 삐딱하니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찍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좀 어렵지 않게 찍을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카메라 속의 사진에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요. 반드시 16대 9로 찍으세요. 16대 9. 동영상 또는 사진에서 16대 9 어디 갔어? 16대 9 또는 9대 16이죠? 그러니까는 인스타그램은 반드시 1대1. 근데 이제 블로그나 또는 유튜브에서는 16대 9. 가로로 찍으면 16대 9고 세로로 찍으면 9대 16이죠? 카메라에 가면 있어요. 카메라에 가면 아까 그 톱니바퀴 그림 옆에 있어. 후레쉬를 터트릴 거냐 말 거냐. 거기 옆에 있거든요. 16대 9, 9대 16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찍으시면 돼요. 예. 인스타그램은 1대1로 올려놓고 찍어야 가장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안 하지만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요. 자, 이게 1대1이에요. 1대1. 정사각형 사진. 네. 그 어떤 사진은 1대1로 찍지 않은 건데 1대1로 다 잘라야 될 불편한 것도 있어서 처음부터 1대1로 찍어서 올리는 게 가장 보기 좋더라고. 이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보도블록 사진이에요. 보도블록. 길거리에 있는 보도블록을 찍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한번 찍어서 다음 시간에 가져오시면 그걸 가지고 영상 편집하는 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다 글 쓰는 연습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은 다음 시간에 영상 편집을 하고 영상 편집 2번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번에서는 안 될 테니까 2번 정도 해서 영상 편집을 해보고 완성된 거를 유튜브가 아니라 블로그에다 올리고 꾸미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릴 거니까는요. 예.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인스타그램이든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씩은 연습을 해봐야 되고 관리하는 요령도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변함없이 또 이 스마트폰 연결하는 데가 또 문제가 생겨서 원활히 못 진행이 좀 안 된 거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좀 일찍 마무리 졌습니다.